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소영 부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죠.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이들은 31살과 30살의 젊은 부부였어요. 민주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매달 꽤 괜찮은 월급을 받아오고, 소영은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참으로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되면 소영이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차리는 동안 민주는 침실에서 느긋하게 몸을 일으키죠. 8시 30분쯤 되면 둘 다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하고 저녁 7시경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더욱 다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토요일 오전에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오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경기도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은 민준의 회사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소영의 대학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30평 아파트는 이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거실에는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사주신 텔레비전이 자리 잡고 있고, 작은 주방에는 소영이 정성스럽게 배치한 그릇들과 조리기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어요. 안방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고, 작은 방은 민준의 서재 겸 운동실로 꾸며져 있었죠. 소영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편이었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담당했습니다. 민주는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정도였지만, 소영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집에서만큼은 편히 쉬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이들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인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다툼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주는 최근 들어 야근이 잦아졌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주말에도 가끔 출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죠. 소영은 남편의 성실함을 대견스럽게 여겼고, 더욱 정성스럽게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최유미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목요일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민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은 소영에게 다음 주에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쪽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현지 업체들과 미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이라고 덧붙였죠.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출장은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집을 지키는 동안 평소 못했던 집안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최유미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부산 출장이라는 거짓말은 완벽한 알리바이였어요. 금요일 오후 민주는 회사에서 유미와 마지막 여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둘은 사무실 구석 회의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항공편은 월요일 오전 9시 출발이고 숙소는 제주시 해안가 리조트로 예약해뒀다고 민준이 확인했죠. 유미는 혹시 들킬까봐 불안해했지만 민준은 완벽하게 계획했다며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주말 동안 민준은 여행짐을 몰래 준비했어요. 소영이 마트에 간 사이 옷장에서 여름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영복과 선글라스, 선크림까지 챙겼죠. 그리고 제주항공 탑승권을 인쇄해서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일요일 저녁 소영은 남편의 출장 짐을 정리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급하게 만류했어요. 회사 서류들도 많이 들어가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했죠. 소영은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평소 출장 때는 소영이 짐을 싸주는 것이 일장이었는데 이번엔 왜 혼자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지만 회사 기밀 서류가 있다는 설명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월요일 새벽 5시 민준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소영도 함께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민준은 첫 미팅이 일찍이라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죠. 소영은 부산 날씨를 걱정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준은 소영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부산이 아닌 김포공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미와 만나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죠.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배신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민준과 유미는 서로 다른 시간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따로 앉아 모르는 사이인 척했죠. 하지만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둘은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민주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소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민주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어요.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고 호텔에 짐을 풀었다고 거짓말을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제주 시내 리조트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쯤 리조트에 도착한 민준과 유미는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이었어요. 유미는 창문 너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감탄했죠. 민주는 그런 유미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오후 4시경 소영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첫 미팅은 어땠는지 묻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는 리조트 수영장 옆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답장을 보냈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바쁘다고 했죠. 저녁에는 접대가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유미는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고 민주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줬습니다. 둘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수영을 하고 선탠을 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만끽했죠.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주는 스릴 이민준에게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둘은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미는 이런 비밀 여행이 스릴 있다고 말했고 민주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간 서울의 소영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민준을 위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돌아오면 맛있게 먹일 생각이었죠. 밤 9시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대 자리가 길어져서 호텔에 늦게 들어갈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영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걱정스럽게 답장했습니다. 민준은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는 핸드폰을 치웠어요. 실제로 민준과 유미는 리조트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텐더가 추천해준 제주 특산주도 맛보고 음악에 맞춰 가벼운 춤도 췄어요. 둘 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죠. 자정이 넘어서야 민주는 소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고 내일 일정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요. 소영은 푹 쉬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민주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민주는 아침 일찍 미팅이 있다며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유미와 함께 리조트 조식 뷔페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 후에는 렌터카를 타고 제주도 관광지를 돌아다닐 계획이었죠. 소영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출장을 갈 때보다 연락이 뜸했고 메시지도 성의 없게 느껴졌어요. 화요일 오후 소영은 집안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 평소 손이 닿지 않았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먼저 안방부터 시작해서 침실 옷장을 정리하고 서재로 넘어갔죠. 민준의 서재는 평소 소영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니까 예외였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책상 옆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민준이 회사에 가져가는 가방이었는데 오늘은 집에 그대로 두고 갔더군요. 소영은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프로젝트 기획서와 회의록 몇 장이 보였죠. 소영은 서류들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더미 사이에서 뭔가 다른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 종이를 꺼내본 소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주 렌터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영수증이었어요. 대여일자는 아번주 월요일이었고 반납 예정일은 목요일로 되어 있었죠.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민주는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왜 제주도 렌터카 영수증이 있는 걸까요? 혹시 실수로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대여자 명의는 분명히 김민준이었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영수증 뒤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제주시 해안가 리조트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역시 김민준이었고 체크인 날짜는 월요일, 체크아웃은 목요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스위트룸으로 예약되어 있었죠.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왜 혼자가 아닌 스위트룸을 예약했느냐는 점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들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소영은 몇 번이고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혹시 예전 출장 때 자료가 섞여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날짜는 분명히 이번 주였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남편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특히 스위트룸 예약 확인서를 보니 민준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고 난 후 소영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민준이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죠. 소영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중에서 후기가 좋고 신뢰할 만한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소영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탐정은 이미 결정적 단서가 있으니 현장 증거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민준의 행동을 촬영하고 동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요일 아침 일찍 탐정 김성호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위해 전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었어요.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베테랑 탐정이었죠. 불륜 조사는 그에게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김성호는 먼저 민준이 머물고 있다는 해안가 리조트로 향했어요. 소영이 제공한 예약 확인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죠. 리조트 로비에서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스위트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성호는 리조트 수영장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준비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관찰을 시작했죠. 1시간 정도 기다리니 드디어 목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수영복 차림으로 수영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죠. 긴 머리에 슬림한 몸매의 여성이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성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민준과 여성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여성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장면, 민준이 여성의 등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오후에는 둘이 리조트를 나서는 것을 확인했어요. 김성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죠. 민준과 여성은 렌터카를 타고 제주 시내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한림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협재 수욕장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도 모두 촬영됐어요. 특히 협재 수욕장에서 찍은 사진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준과 여성이 백사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바다를 배경으로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성호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했죠. 저녁 6시쯤 둘은 제주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호도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준과 여성은 창가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김성호는 더욱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최유미라는 이름을 확인했죠.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김성호는 바로 소영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남편이 최유미라는 여성과 함께 제주도에 와 있으며 명백한 불륜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요일 아침 김성호는 제주공항에서 마지막 관찰을 했습니다. 민준과 최유미가 공항에 나타났어요. 둘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따로 줄을 섰지만 탑승구에서는 나란히 앉아 있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김성호는 촬영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정리했어요. 총 100여 장의 사진과 10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모였습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촬영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리조트 수영장에서의 스킨십 장면과 해수욕장에서의 키스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모습도 중요한 증거였죠.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만한 증거 자료였어요. 김성호는 서울로 돌아가는 저녁 비행기를 탔습니다. 내일 오전에 소영과 만나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7시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모습이었죠. 소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놓아두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주 렌터카 영수증과 리조트 예약 확인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어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죠.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영이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왜 제주도 렌터카 영수증이 있는지, 왜 스위트룸을 예약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민주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어요. 누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다며 자신은 정말 부산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확인해 보라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소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때 소영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탐정이 전달해준 사진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첫 번째 사진을 민준 앞에 내밀었죠. 리조트 수영장에서 최유미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사진은 협재 수욕장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번째는 공항에서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었죠. 모든 사진에는 정확한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소영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이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특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불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최유미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혼하자는 선언이었죠. 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소영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덧붙였어요. 모든 증거 자료도 준비되어 있고 내일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금요일 아침 소영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최유미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 자료들을 보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시간 민주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소영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평소처럼 업무를 보려고 애썼어요. 오전 10시쯤 민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소영이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통보였죠. 민주는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내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민준과 최유미의 제주도 여행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최유미는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경 인사팀에서 민준을 호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을 맞이했어요. 사내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변명해 보려 했지만 이미 증거들이 인사팀에 전달된 상태였어요. 인사팀 조사는 생각보다 철저했습니다. 민준과 최유미의 출장 기록을 대조해 보니 둘 다 같은 기간에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회사 규정상 직장 내 연애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혼자의 분류는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최유미는 오후 3시쯤 인사팀 조사를 받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거든요. 오후 5시에 임시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최유미는 정직 일주일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기혼자인 민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죠. 퇴근 후 최유미는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내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게 될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 민준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소영은 친정에 가버렸고 집은 썰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직장에서의 입지도 좁아졌으며 최유미와의 관계도 지속하기 어려워졌죠. 월요일 출근길에 민준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선배들도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를 해야 했고 회의 시간에도 발언권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유미는 결국 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만류해 보려 했지만 최유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석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나섰어요. 변호사 옆에 앉은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결연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재판부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각종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영수증부터 리조트 예약 확인서, 그리고 민준과 최유미가 함께 있는 결정적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민준 측 변호사도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최유미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녀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최유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소영에게 사과했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넉 달째 되는 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소영의 완전 승소였어요. 민준의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소영이 60%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로는 5천만 원이 책정되었죠. 상간녀 소송에서도 소영이 승리했습니다. 최유미는 소영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최유미는 이미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직장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승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상사들도 그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죠. 결국 민준은 반년 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벤처기업으로 이직해야 했어요. 최유미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정 다툼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둘 사이의 로맨스는 빠르게 식어갔어요. 최유미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며 민준과 헤어졌습니다.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1년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영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직장도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옮겼어요. 어느 봄날 소영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만의 여행이었어요. 민준이 배신의 무대로 삼았던 그 섬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되찾고 싶었거든요. 협재 수욕장의 백사장에 홀로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아픔과 분노가 바닷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배신당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밝은 미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31살 아직 충분히 젊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새 출발을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